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2부 계속됩니다. 자, 국내 뉴스 5개, 아까 이제 다룬 중에서 끝이 약간 좀 미흡했는데, F-35 전투기 도입은 이 국내에 미치는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실제적입니다. 네. 예, 8월까지는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로 선정이 거의 됐어요. 네, 그런데 9월에 이게 번복돼가지고 스텔스 전투기로 이제 해서 사실상 미국의 럭히드 마틴의 F-35A 이 전투기가 사실상 선정됐습니다. 네. 아마 내년 초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계약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전투기예요. 아직까지는 서류상의 전투기입니다. 시제기도 개발이 다 안 됐어요. 네. 예,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 군이 이제 하나의 속성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조직이 자기들이 발전하느냐 이 문제보다는 어떤 전력을 확보하느냐 네. 이런 데서 이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일종의 어떤 집단 의식이랄까 어떤 하나의 근성이 나타나다. 일단 사고 보자. 네.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 네. 이름으로써 어떤 조직은 자연히 발전한다는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밝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F-15 사일런트 이거를 선정했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이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렇죠. 거의 이게 10조 원에 육박하는 국책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었을까? 이거 갖고 언론이 대충 넘어간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뒤에도 제가 계속 취재해본 결과 역시 미국의 작용이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예, 그때는 확인됐어요.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을. 예,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입니다. 이제 보셨군요. 예, 8월 25일경이었어요. 네. 그때 브루나이에서 이제 각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 척 헤이글 장관하고 김장수 국방장관이 양자 모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관진이죠. 예,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 아니고 김관진. 예, 관진 의원입니다. 예. 장관입니다. 죄송. 그런데 여기서 척 헤이글 장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 날 원래 하루 더 장관 회담을 해야 되는 김관진 장관이 급급 귀국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각군 총장하고 국방부 자원전력계획실장을 소집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멤버들이에요. 이렇게 소집한 멤버 자체는 무언가 해외 무기 도입 사업, 전력 사업에 대한 안건이 아니면 이 멤버가 나오질 못합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지시가 나왔고 네. 계속 그 뒤에 움직였는데 또 한 명의 로비스트가 윌리엄 코헨입니다. 예, 이 사람이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장관. 예. 지금 민간 회사 대표예요. 예. 여기가 주로 로비를 하는 데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한미 간의 이런 문제 마쿠 조정이라든가 네. 이런 걸 전직 국방장관이 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숨어 있는 하나의 어떤 파워 로비스트였더라고요. 네. 여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빈틈없이 애워 싸는데 미국이 움직이면 일주일 안에 한국의 국책 사업의 어떤 정책의 프로세스가 핵심 축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더니 9월 추석 연휴 앞두고는 이미 결정이 끝났고 네. 연휴 끝나자마자 방위사업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네. 기존 사업 부결 네. 하고 새로 전투기 사양 ROC라고 합니다. 요구 성능을 스텔스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요. 네. 12월이면 다 끝났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무리한 일을 하느라고 불법, 편법, 또 어떤 각종의 어떤 무리수가 마구마구 나옵니다. 네. 이것이 내년 1월에 이제 계약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 무리수가 과연 계약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예, 지금 방위사업청은 전부 몸살이고 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규정 위반한 나중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엉거주춤하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중력, 거대한 자기장이 작동을 할 때 이 대한민국의 국책 사업 하나쯤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 중력에. 예. 예. 그래가지고 2년간 컴퓨터한 거 다 날리고. 예. 이렇게 불과 몇 달 만에, 와르르 무너지는. 예, 이렇게 됐죠. 자, 그 점에서 이제 1월쯤에 가서 계약할 때쯤 되면 무리수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한바탕 이제 국민적 논란이 벌어질 거예요. 과연 계약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여실히 드러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전에도 차세대 전투기 그 도입할 때 이른바 그 정책적 고려란 이름으로 이제 한미동맹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반영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6년여에 그 걸친 검토 기간을 단 한 달 만에 뒤집는 그 미국의 힘, 또 그거에 빨려 들어가는 한국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부실함이 여실히 다시 한번 확인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추후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제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부 때는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짚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2부 국제 뉴스에서는 일단 5가지 우리가 선정한 5가지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좀 그런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뽑아본 그 5대 국제 안보 뉴스는 첫 번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재작년에 이제 위클리크스, 어슨지의 위클리크스 자료폭로가 굉장히 국제사회에 아주 뜨거운 뉴스가 됐다고 한다면 올해는 굉장히 흡사한 방식입니다만 그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라고 보통 그러죠. 에드워드 스노든 그 직원이 미국의 그런 도감청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좀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뉴스를 첫 번째로 뽑아왔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 뉴스입니다만 이 방공식별구역. 사실 굉장히 생소한 용어였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중국의 일방적인 선포를 계기로 해서 동아시아에서 이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중동 쪽으로 넘어간다 보면은 그 시리아 내전 사태가 이른바 화학무기 사용 논란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한번 접어든 적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방송에도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논란에서부터 이게 또 폐기 합의에 이르는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부 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란 잠정 핵협정 타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사실 좀 국내 언론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스템 문제 또 그에 앞서서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어떤 남은 임기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로 뽑아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우경화 이제 군사대국화. 최근에는 보니까 이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해서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를 이제 공표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5가지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2부 방송을 좀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인규 이사장님. 이사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5가지 뉴스 중에서 가장 일단 눈에 띄는 뉴스는 어떤 뉴스인 것 같습니까? 저는 2가지를 보는데요. 다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스노든이 이제 미국의 어떤 패권, 내부적 균열.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 정세현 장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력인 것 같다. 정보력,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미국이 우리한테도 안 주는 정보가 많다. 맞습니다. 등등 해서 정보력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애니미 오브 더 스테이트라는 영화가 한 10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로 드러난 거를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산지, 위킬리크스의 어산지한테 중계지 로버트 매닝이라는 이제 이병이었고, 에드워드 스노이드인데 나이가 다 23살 손압사 그런 사람들입니다. 20대 청년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이 전 세계를 말하자면 이제 도감청하는 그 실상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 패권이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이란이죠. 이란이라는 거는 중동 자체, 지정학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미국의 최대 숙적이 이란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중동 지역을 다스리려면 이란이랑 화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이 이란이랑 화해를 하게 되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
주로 걸프 협의회라고 그러죠. GCC, 뭐 카타르, 바레인, 뭐 UAE 이런 나라들의 왕정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좀 위험해질 수가 있고. 자, 이란 얘기를 좀 계속 해보죠. 예, 스나우던 얘기는 그 다음에 하고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란이라고 보고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방공식 벽이 중요하다고 보이는 질인데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좀 독특한 나라죠. 그러니까 팔레비 왕이 있을 때, 그러니까 팔레비 왕이라는 분이 53년도에,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도 옛날에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중동 지역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석유 자원을 국유화하려고 했던 나라예요. 네. 그게 1953년도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 지역이 전 세계 석유의 약 3분의 2가 묻혀 있는 데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렇습니다. 근데 사우디는 아예 이 세전 끝나면서부터 미국이랑 말하자면 안보와 석유를 교환을 하면서 미국권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란이 53년도에 처음으로 국유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CIA가 처음으로 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모사데크 총리를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란의 위치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을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이 팔레비 왕이 잡으면서 약 한 20몇 년간 미국의 아주 긴밀한 동맹으로 이란이 살았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면서 79년부터는 적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메이니가 잡으면서 그 적국 상태가 한 20년 이상 됐는데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거. 그러니까 70년대, 그러니까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이란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었다. 그 뒤로 20년 동안은 또 가장 강력한 적국이었다가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그 관계가 바뀌려고 하는 것인데 미국과 이란이 이 정상화가 된다면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결입니다. 수니파의 수장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시아파는 한 20%인데 실제로 별로 시아파 나라가 없었어요. 이란 하나였어요. 이라크라는 나라는 수니파가 한 80%. 수니파가 한 80%. 시아파가 80%. 수니파가 20%. 근데 그 20%인 수니파가 이라크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라크를 무너뜨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이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나라였는데 이라크를 무너뜨림으로써 이란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란의 세력이. 그래서 이 미국과 이란이 정상화가 되면 제일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사우디를 비롯한 왕정 국가들의 안보가 위험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중동 전체 지정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은 이제 세계 화약고라 그랬습니다만은 이러한 변화가 과연 어떤 폭력적이고 갈등적인 양상으로의 현상 변경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어떤 관계 회복으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조금 더 관리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건지 이게 굉장히 좀 어떤 초미의 관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 미국이 중동을 관리해온 것은 사우디, 그다음에 이집트죠. 이집트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하지 않습니까? 1979년도인데 그때부터 매년 30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줍니다. 그랬죠. 근데 거기가 지금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군부가 왔다 갔다. 사다트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할 때 얘기군요. 그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지금. 그래서 원조도 이집트 해주고 이스라엘과 사우디로 하여금 미국이 중동을 관리하는 하나의 에이전트 역할을 부여했었다. 그런데 이란이란 존재가 이제 또 툭 튀어나왔다, 거기에. 같은 반열이 됐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로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중동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걸 가장 대외 정치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이제 그런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에 어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이 중동,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참 만만치 않은 그런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타결한 건 잠정협정이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한번 서로가 잘 해보고.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어떤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이라든지 어떤 중수로의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이제 중단을 하고 대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좀 완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6개월 동안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한 다음에
최종 타결을 지금 뭐 목표에 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그 오바마가 일종의 좀 그 세 가지 차원의 좀 압박에 직면하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의회. 그러니까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이란과의 이 협상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이고 또 미국 여론도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미국 여론도 어떤 그 이제 ABC 방송인가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지하는 사람은 한 30% 미만이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50%가 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또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 문제하고 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 후에 그 러시아의 그 메드베데프 대통령한테 비밀 서한을 보내서 러시아 당신들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해주면 유럽 MD를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그때 약속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서 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또 만약에 MD 계획을 철회할 경우에는 더더욱 또 이 협상을 저지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막 이제 그 칼을 갈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전도가 좀 뭐 불투명한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가 말했던 것은 이제 그동안 중동을 관리해온 게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왕정 국가들.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요걸 가지고 관리를 해왔는데 이라크를 무너뜨리면서 이라크가 시아파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란이랑 가까워졌어요. 그 요번에 이집트 7월 달에 군부 사태 때 드러났지만 이 미국 말을 좀 안 듣습니다. 그 이 미국은 사실은 뭐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을 했지만 민주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거였는데 그거를 무너뜨린 게 사우디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에요. 자기들 왕정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중동을 관리해 줄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이집트도 좀 저 모양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이란이랑 화해를 해야만 미국이 중동을 관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알려지기는 올해 8월부터 협상이 진행된 걸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2011년 말 1기 임기 말부터 이란이랑 비밀 접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나서줘야 실제로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프간 전쟁이나 이라크 전쟁 때 전후 처리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경제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미국과 이란이 힘을 합쳐야 중동을 안정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가장 겁나는 나라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사우디는 순위파의 수장국가고 이란은 시아파의 수장국가입니다. 또 종족도 다르죠. 사우디는 아랍 쪽이고 이란은 페르시아족이고 그렇군요. 불구대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사실은 이란이 가장 무서웠는데 일단 이라크는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란과의 협상이 시작된 게 10월부터인데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10월 달에 자그마치 108억 달러짜리 어치의 무기를 구입합니다. 구매 계약을 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요? 벙커버스터 이런 거예요. 지하에서 깰 수 있는. 아직 뭐 인도는 안 됐겠죠. 그리고 10월 달에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전쟁 모의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모르고, 근데 그 당시에 얘기가 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지금처럼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가까워진 적이 없다. 이란이 공동의 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야, 그러니까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또 그 반대로 되고 이 중동 정치가 이래서 참 다이내믹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전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이제 잠정협정입니다만 이미 이제 내년 3월까지 이제 핵활동을 동결시킨 다음에 3월 달에 최종협정을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내 네오콘이라든가 국민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은 미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로비입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아랍 국가는 공화당 쪽에 세고 이스라엘은 민주당 쪽에 센데 이들이 이제 엮여서 어떤 식으로 저거를 이제 무너뜨리느냐라고 이제 걱정이 되는데 지금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그나마 지금 세계 문제에 관해서 좀 공정하게 보도를 하는 데가 좀 공정하다까 합리적으로 하는 데가 이제 영국의 가디언이라든가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잡지들인데 거기서도 얘기는 지금 방법은 이란하고
화해를 해가지고 이란으로 하여금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란의 핵 갈등을 막을 수는 없다. 그냥 일정 수준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바마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노벨 평화상을 외상으로 받았잖아요. 선물로 받았죠. 외상으로 받아서 지금 어디 한 군데에서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시리아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란은 쉽지 않겠지만 되기만 하면 굉장히 큰 업적이 됩니다. 자, 시리아 얘기 좀 해보죠. 마침 오대 뉴스에 들어와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올해 화학무기 사용했느냐 여부로 지금 굉장히 한때 시끄러웠는데 금세기에 들어가지고 이런 사례 몇 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거의 근데 이게 참 정부군이 했냐, 반군이 했냐 이것도 논란이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때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엔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를 한 결과. 화학무기는 사용됐으되 누가 이걸 사용했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천안함 문제도 유엔에 회부돼서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데 그 공격 주체는 밝히지 못했던 그런 거 굉장히 흡사한 이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네네. 아마 그냥 지금 안전하게 얘기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썼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이라는 게 재작년에 시작됐잖아요. 아랍의 봄과 함께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이 화학무기 사용은 레드라인이다. 금지선이다. 그 경우에는 자기가 뭐 개입을 해가지고 이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건데. 말해놓고 보니까 조금 애매하죠. 아니, 써가지고 사실은 이제 8월 말에 공습을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습을 혼자 하기 뭐하니까 영국이랑 같이 하자. 근데 영국도 이제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에 따라갔다가 좀 고생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카메론 총리가 혼자 하겠다 겁나니까 영국 의회에다 대고 야 이거 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좀 허락 좀 해줘. 그러고 표결에 붙였어요. 거기서 부결됐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블레어는 뭐 미국의 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하자고 그러면 다 했는데 영국 의회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도 감정에 갑자기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해봐야 이거 공수 며칠 해봐야 아사드 정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야 영국이 안 해? 그럼 나는 못해. 그럼 미국 의회 보고 야 너희들 포결 좀 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미 이제 10년 동안 전쟁에 심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 의회도 네오콘에서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캐리 장관이 농담 비슷하게 시리아가 공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일주일 내에 화학무기 폐기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딱 받아쳐가지고 빨리 딱 잡아줬죠. 국제기구 감시하에 하자. 라고 그걸 딱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뉴욕 타임스에다가 글을 보냈어요. 근데 뉴욕 타임스가 글을 받았어요. 푸틴의 기금을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가 인권과 정의와 민주주의를 존중한다 그러던데 아닌 것 같다. 전쟁만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왜 이러냐. 근데 그걸 뉴욕 타임스가 받아서 그대로 실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도 뭐 예전 같지 않다 그랬지만 대단한 것이고 어쨌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국제기구 감시하에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 한마디 한 게 진짜가 됐네. 그러니까 뭐 우리 흔한 말에 뭐 뜬물에도 애가 선다는 말이 있는데 뭐 그런 게 된 거죠. 참 이게 북한 문제가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그런 시리아 사태에 러시아가 중재에 나서면서 푸틴의 존재감이 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지금 그래서 푸틴의 존재감이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또 시리아, 이란 이런 어떤 문제들이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푸틴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다시 러시아가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시리아가 어쨌든 뭐 평화적 해결의 어떤 전도사가 돼버렸고 아까 이제 이란 문제 잠깐 뭐 제가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미국이 저렇게 이란과 화해를 해서 중동 지역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하면 그게 그럼 동북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오바마 행정부가 뭐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뭐 그래서 피벗 투 아시아.
그래서 그 발언이 좀 자극적이다 그래갖고 이제 뭐 리밸런스, 네. 예, 그래서 뭐 재균형 전략 이런 걸 해서 아주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이제 지금 뭐 동아시아로 중심축을 이동하겠다 이런 그 이제 발표를 2년 전에 했었고요. 지금 이제 2년이 지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갈등에 아주 굉장히 밑바탕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까 이제 그 오데뉴스에서도 그 뽑았습니다만 그 방공식별구역 논란. 예.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 이런 부분들이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아시아에서 어떤 중국과 일본의 아주 뭐 근세 이래 그 숙명적인 그 대결 구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양측이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각기 네. 어떤 굉장히 공세적인 네. 외교안보 행태가 표출이 되고 있어요. 네네. 예, 중국이 그 동북아 방공식별구역을 물론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이 난리가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 배경에는 일본이 그동안에 보여줘왔던 어떤 그 군사대국 또 우경화 그러면서 어떤 대외 정책에서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하겠다는 뭐 이런 굉장히 지금 뭐 온갖 똥폼이나 똥폼 다 잡고 거기에 중국이 또 이런 어떤 그 절묘한 수를 던지고 네. 이게 이제 아시아의 이 오데뉴스 중에 두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조금 순서대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단 일본 문제를 하고 중국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에 앞서서 아까 우리 박인규 이사님께서 그 재미난 그 논문을 하나 보셨다고. 네. 그 한림대 이삼성 교수께서 쓰신 그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 좀 그 얘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또 이제 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 그런 얘기를 풀는데 있어 하나의 어떤 배경을 까는 차원에서 이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가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거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저는 말만 좀 뭐 그런 게 있다는 말만 듣다가 12월 19일 날 그 김근태 의원 2주기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평화 문제에 관한 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삼성 교수가 발표를 한 건데 가장 큰 문제의식이 뭐냐면 냉전이 끝났으면 평화 구조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유럽은 정착이 됐다. 근데 왜 동아시아는 정착이 안 되냐. 그게 가장 큰 문제의식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일본이 하나의 동맹 그다음에 중국이 계속 지난 100년간 싸웠다. 그게 대분단 체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분단 체제. 그러니까 이 저정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양 세력 때 뭐 대륙 세력 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해양 패권을 항상 유지하려 하고 있고 중국 대륙은 이 대륙 세력을 유지하려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서 가장 이례적인 시기가 2차 대전 때다. 그렇죠.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은 중국을 누가 먹을 것인가. 그러니까 일본은 중일 전쟁 이후로 중국 전체를 혼자 먹겠다는 거였고 미국은 문호 개방의 원칙에 따라서 중국을 골고루 나눠 먹자. 일본도 나눠 먹고 중국도 나눠 먹고 프랑스도 나눠 먹고 영국도 나눠 먹고 한 건데 일본이 혼자 먹겠다고 그러다가 붙은 게 태평양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일 전쟁 이래 지금까지 그때가 이례적인 시기이지 지금 일본을 개항시킨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과 일본이 합쳐가지고 중국을 봉쇄하면서 해양 패권을 갖겠다는 게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전통이다. 그게 아직도 안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개 두 마리가 있다고 그 싸움 붙이려면은 먹이를 하나만 주면 돼. 그렇죠. 그러면 친하던 개 두 마리가 뭐 이건 뭐 그냥 물어뜯고 싸우는데 나중에는 싸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존재가 그거였네. 이 미국 태평양 일본하고 그 태평양 전쟁에 있고. 자, 그런데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그러면 지금의 대분단 체제는 어떻게 정립됩니까? 그게 아직까지 가고 있고 그 대분단 체제를 온전시키는 소분단이 있다. 소분단. 큰 분단 체제가 있고 작은 분단 체제. 남북한. 중국과 대만. 인도 차이나. 근데 인도 차이나는 이제 통일됐죠. 그렇죠. 중국과 대만과 남북한 간의 갈등이 이 미일 동맹 대 중국 간의 이 갈등을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미일과 중일이 화해하려고 그러면 남북한의 분쟁이나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이 다시 그걸 온전시키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것이고 방공식별구역도 그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제 이 자기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번 금을 그어놓은 겁니다, 지금. 이건 우리 세력권이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소분단 체제와 더불어 또 하나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미국이 중일, 일러 또 뭐 간에 이 화해를 막기 위해서 영토 분쟁을
악용하고 있다. 네. 북방 영토 문제라든가 그렇죠. 자오이다오 문제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북방 영토 문제인데 일본이 1955년도에 소련이랑 국기 정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자기가 좀 위험하니까. 거의 다 됐어요. 네. 그 깨진 이유가 북방 영토 4개 때문에 싸웠어요. 네. 근데 일본은 그 중에 2개만 우리 거고 2개는 러시아 거야. 소련 거야. 하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덜레스가 4개 더 달라고 그래. 아니면 오키나와를 아예 미국 영토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게 이제 마고사키 우케루의 분석입니다. 그 아주 일본의 그러니까 저명한 미국이 영토 분쟁을 이용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발적 관계 정상화를 막고 있다. 생각과도 마찬가지는. 생각과도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난 게 러시아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개씩 나눠 갖자.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는 2개도 못 주겠다. 바뀌어버렸죠. 2개 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태리 나오면 2개도 못 주겠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이 2개는 고사하고 지금 뭐 아예 못 찾게 되는 이런 어떤 좀 상황이 발생하는 그 부분들이 있고, 지금 센카쿠 열도 이제 중국명은 이제 다오이다오를 그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고사키 우게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올 초엔가 이제 그분을 일본에서 이제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분석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실제로 그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절대 개입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얘기를 또 강조를 하면서 미국은 마치 개입할 것처럼 자꾸 신용을 내면서 일본을 중국 봉쇄를 위한 용병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현재 그런 게 납니다. 그 미일 안보 조상의 조건이 뭐냐면 미일 안보 조약의 대상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이 아니라 일본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센카쿠 열도까지는 말하자면 이 미란보 조약이 대상이 되는데 그러나 군사 개입은 안 하고 그게 중국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어도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 방공 10벌 구역에 이어도까지 들어갔잖아요. 이어도 문제 가지고 중국과 한국이 군사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역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 국제법적으로나 한국 정도 공식적 입장. 독도 문제까지는 뭐 거기 한일이 거기 이제 한일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이 화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세력으로 공조해야죠. 그게 대분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니까 이어도나 독도 문제는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영토 분쟁이고 독도나 그렇죠. 반면에 쿠릴 열도, 센카쿠, 다오이다오 이런 경우는 또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용한 영토 분쟁이고 같은 영토 분쟁이라도 격이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그걸 다 관통하는 논리는 대분단 체제, 동아시아 분단 체제. 거기서 이제 또 이삼남 교수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것은 평택기지. 그러니까 서해상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중미 간의 백과 중요한 그렇죠. 평택이라는 게 중국의 입장에 볼 때는 자기네들을 향한 비수다. 그건 중국 심장부에서 가장 가까운 미국 기지이고요. 우리 그 편집장님 그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던가요? 그 서해전쟁 이전에 쓰셨던 책에도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뭐 하도 오래전 읽어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갑자기 이제 그 원자보 당시 중국 총리가 예정에 없던 그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제안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왜 이 평택기지 평택 군사 확장하고 왜 이 서해 지역에 그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MD를 깔고 있느냐. 그걸 얘기했죠. 강력하게 항의를 대답을 안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올해 6월에 그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서 왜 한복 이쁘게 입고 화장빨 외교했죠. 지금 외교 지지율 오는 건 다 화장빨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정상회담 때 시진핑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평택 얘기를요? 아니 평택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왜 자꾸 서해에 미군 끌고 들어오냐. 한국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청와대 쪽에서도 들은 얘기고 외교 소식가통들은 이런 얘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잘 좀 지내라 이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돌아와서 외교안보 수석한테 질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저런 얘기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중국은 요즘 말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가 누가 가도 얘기합니다. 국내 언론이 안 쓸 뿐이에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전략적인 문제 다 빼고 저기 북한이 핵실험에서 압록강 수질 나빠졌다. 이 얘기만 공개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북한 핵실험하고 압록강 수질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얘기 공개했지만은 네.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압록강 물 깨끗해지는 게 중국의 심양에 있는 상하수도 관리들의 관심사지. 어떻게 시진핑 박근혜 관심사입니까? 예. 그런 건 관심사 아니에요. 이겁니다. 바로 서해 그렇죠. 문제. 서해 문제. 네. 그리고 서해입니다. 예. 그가 한 가지 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제주 해군기지까지.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호도 문제는 사실은 그 방공식별구역,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네. 오키나와 네. 센카쿠를 일단 거기서의 중일 간의 대립이 지금 이호도까지 올라온 것이고 네. 중국 입장에서는 제주 해군기지도 유심히 보고 있다 지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걱정도 되고, 좀 내년 정세를 전망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이건 좀 편집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또 서해전쟁 측에서 또 이제 이 서해가 NLL 분쟁을 위해서 그 패권 경쟁의 바다가 되고 있다라고 아주 정확히 지적도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중국이 서해까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할 이런 어떤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고려하고 있겠죠. 네네. 자 지금 그 방공식별구역 선포할 때까지는 우리가 몰랐어요. 네. 우리가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선포할 때 저래도 괜지 않겠냐. 우리 프로에 출연한 연세대 최종원 교수는 아마 못하지 않겠냐. 10,000원 빵 걸자. 그때까지 했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간 걸로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아닙니다. 저기 베이징에 있는 우리 그 한국 대사가 그 초치가 돼가지고 굉장히 강력히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요? 네. 우리 예. 보도가 됐습니까? 보도가 됐습니다. 한참 있다가 됐어요. 네. 그때는 국민들의 관심에서는 또 그 뉴스는 벗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이제 서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한테 이미 준 겁니다. 메시지를. 네. 그거는 6월 달 박근혜 대통령 방중 때 다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서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EEZ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네. 그다음에 방공식별구역이 여기서도 선포될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인데 이 서해라는 어떤 어떤 항행의 자유라는 거는 이걸 어떤 우리 안전에 앞으로 굉장히 어떤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서해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했습니까? NLL, 북한 이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사실은 중국이 네. 이제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고 미국은 또 중국과의 어떤 재균형을 하기 위해서 서해에 자꾸 항공모함을 들여보낸다든가 네. 서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든가 네. 이러면 이 문제가 이제 정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G20 정상회담 때 이명박 대통령 때 이게 3년 전 얘기인데 그 후진타오가 11월에 있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만약에 그때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 진입해서 네. 그 한미 연합훈련을 한다면 G20 회의 불참하겠다. 이거를 예, 8월에 네, 이명박 대통령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지 워싱턴호 진입하는 연합훈련을 11월 말로 연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명박 정부가 제발 좀 와달라고 미국한테 사정했다가 들어온다고 미국이 하니까 우리가 보낼게. 네. 그때가 이제 중국한테 강력히 또 한번 상황이 까이고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그 MB 정부가 얼마나 중국 문제를 간과했던가가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앞으로 UN 국제해양협약에 가입을 안 한 미국이 네. 사실은 어떤 전 세계에서 항해 자유를 내세우고 있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중국하고 갈등을 빚는 게 주로 해양이거든요. 그렇죠. 말라카 해협, 네. 남사군도, 네. 서사군도 또 대만 해협 이런 건데 미국의 공식적인 어떤 법률 체계는 전 세계에 영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 세계 바다는 다 공해예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메리칸 레이크고. 어디든 다 다닐 수 있는데 그러면 서해 공해 우리 마음대로 와서 군사훈련하고 우리 마음대로 다니겠다는데 중국이 왜 시비 거냐. 네네. 이게 지금 서해 문제의 본질이 돼버렸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논란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 한반도 분단, 네, 그렇죠. 이른바 소분단 체제인데 여기에 지금 NLL을 둘러싼 갈등이 남하하면서 네. 그죠? 일단 남하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 이게 2017년, 16년, 17년이면 이제 평택기지 확장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평택기지가 캠프 험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오산 공군기지하고 이제 연결되면서 어떻게 보면 동부가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중국 심장부 바로 옆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른바 이제 이
동중국해 스탠딩 포인트라고 하는 제주도에 네.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그건 일차적으로 한국군의 해군기지입니다만 또 미국이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의 분당 상황도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철조망에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 중국의 이 해안선과 미일 동맹의 어떤 이 세력권이 평택기지가 만들어지고, 그죠? 제주 해군기지가 만들어질 경우엔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반도의 분단이라고는 소분단 체제와 이 동아시아 대분단 체제의 어떤 이중적인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강화되는 이중적인 거죠, 어떤 족쇄에 놓이게 되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런 어떤 우려와 더불어서 이제 반면에 이제 그 동북아의 연안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역동적 그렇죠. 발전을 성취하고 있고 경제적 상호 의존 관계가 또 전 세계에서 세계의 황금이 다 이리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만큼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또 협력의 필요성이 네, 같이 네. 고조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빛과 그림자가 다 같이 존재를 하는데 이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안 패러독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경제적으로는 서로 협력하고 예, 다 같이 예. 통합돼 나가는데 안보 문제는 더 오히려 불안정하죠. 나빠지는 예, 예. 이러한 역설이 발생했다는 거고 이걸 패러독스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그 패러독스 역설적 상황을 어떻게 과연 우리가 관리하고 또 감당해 나갈 거냐 하는 어떤 이 자체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한반도의 어떤 중심적인 화제가 되는데 전 내년 상반기쯤이면 국제정치학 책들이 굉장히 히트칠 걸로 봐요. 그동안 좀 밀려났어요. 맞습니다. 근데 가장 좀 예. 거시적으로 보자면 가장 큰 게 말하자면 그 대분단 체제가 고착화된 결정적 계기가 한국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49년도 네. 10월 달에 중국이 이제 통일된 다음에 네.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영국이 가장 먼저 중공 정권을 그렇죠. 승인을 예. 했고 예. 미국의 진보적인 민주당 쪽 인사들은 언젠가는 이 네. 정상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을 깬 게 결국 이제 한국 전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다시 지금 이제 중미 간의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남북이 계속 갈등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군사적 행동의 빌미를 계속 주게 된다면 네. 또 이제 중미 갈등이 클 수가 있겠죠. 결국 네. 거기서 이제 남북 간의 화해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동북아의 대분단 체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네. 가장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 화해고 예. 북핵 문제 해결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장성대 처형이 아무리 정말 좀 끔찍하고 예. 북한의 핵무기가 싫어도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동아시아의 그 파라독스 네.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이면서 네. 군사적으로 가장 불안한 네. 그 아시아 파라독스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역시 남북화이다. 네. 근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철학과 인식 네. 이런 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좀 이렇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근데 그 양반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네. 뭘 박근혜 하라면 더 하네. 패러독스예요. 네. 박근혜 패러독스. 그렇죠. 박근혜 패러독스입니다. 네, 네. 네. 이제 화장빨 다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의 가디언즈인가요? 그 재미난 표현을 썼던데 보니까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있지 않습니까? 정책은 참 끝내주는데 패션은 참 네, 꽝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기억이 있는데 우린 박근혜 반대구만. 대통령은 좀 반대. 같다는 생각이 자, 드는데요. 남은 주제 좀 네네. 합시다. 그래서 또 그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서요. 그 아베 신조 정권이 얼마 전에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그러니까 일본판 NSC를 창립을 하고 그 NSC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안보 전략을 채택했는데요. 여기서 그 적극적 평화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예. 그 일종의 아베의 또 패러독스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참 그 말의 오염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원래 적극적 평화 이 용어는 요한 갈퉁이라는 그렇죠. 학자가 유명한 평화학자죠. 예.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구별하면서 소극적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 것이었다면 네. 적극적 평화는 분쟁의 요인이 되는 갈등을 네.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걸 적극적 평화라 그랬어요. 네네. 근데 아베가 똑같은 적극적 평화라는 말을 쓰면서 네. 그 내용이 갈등을 키우고 네. 오히려 군사적인 어떤 해결책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면서 네. 이걸 적극적 평화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네. 유럽 같은 데는 일본이 국제 원조 기금도 많이 내. 전 세계 친절한 국가처럼 돼가지고 저런 걸로 평화를 하겠다는 이 얘기처럼 마치 네. 착시 현상이 돼가지고 네. 여기 그래서 적극적 평화인가 보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뭡니까 이게? 방금 얘기하신
말씀하신 국방 계획, 안보 지침, 무슨 집단적 자위권, 평화헌법 무력화. 이게 뭡니까? 이게 적극적 평화의 한 축이라 그러면은 말의 오염이지 이게. 용어의 혼란이고. 네. 그 다음에 오남용하는 거거든요. 말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 일본이 어찌되었든 그 전범국가에서 상당 부분 그 강제로 부과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평화헌법 체제. 그 오히려 일본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하려면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평화헌법 체제를 갖다가 좀 아시화하고 세계화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제 지금 아베가 걷고자 하는 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적극적 평화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참 사람 참 그러니까 곤란하게 우리 같은 만드는. 사람이 앞으로 적극적 평화를 주장할 길이 없어지네. 아베 총리 때문에. 내가 그거 주장하는 사람인데 주로. 저는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삼성 교수의 발제가 나온 같은 세미나에서 그 남기정 교수라고 마다 하루키 선생의 제자인데 그분이 일본 사람들은 왜 지금 정상 국가화를 원하는가라는 걸 이제 좀 분석한 걸 이제 제가 소개를 그냥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분의 첫 번째 지적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본을 평화국가라고 그러는데 평화국가가 아니라 실상은 기지국가다. 기지국가. 미군의 기지국가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이 부응한 게 한국전쟁 특수로 부응한 거 아닙니까? 병참기지 무슨 해서. 아프간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기지국가로 계속 해왔는데, 그 기지국가로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휴전체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근데 이제 기지국가로서 이 한북전쟁, 베트남 전쟁, 이 아프간 전쟁 거치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미 정상국가화를 원하고는 있다. 원하고는 있는데 그 남기정 교수의 주장은 뭐냐면 기지국가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자꾸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휴전체제, 그러니까 기지국가로부터의 타락을 원하는 거는 다 맞다. 헌법을 바꾸고자 한다. 그런데 진보파는 휴전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정상국가를 가려하는 게 이게 틀린 것이고 일본의 보수파는 휴전 체제를 온전 강화하면서 일본이 정상국가를 가려가는 게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본 국민들이 자주국방을 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국민들의 정상국가에 대한 열망은 있다. 그래서 헌법 개정까지도 바란다. 그러나 일본이 자주 국방군을 가난하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다. 그때 그것은 앞으로 국민 여론의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군사 대국화라고 너무 일찍 우리가 규정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본 내에 양심 있는 국민들은 적어도 이 자위대 그리고 전수방위 정도에서 그냥 미일 동맹으로 가는 걸 원한다. 그래서 군사 대국화라고 너무 일찍 규정을 내리지 마라. 이런 좀 군국주의나 군사 대국화 이런 표현을 쓰면은 아까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꾸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경계심을 또 필요 이상으로 또 이제 표출할 경우에 또 그것이 이제 또 일본 내에 영향을 주면서 정말 아베 정권은 원할지 모르겠으나 일본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리스 역사 투기디데스가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죠. 결국은 그런 두려움이 군사적인 어떤 대책에 더 선호하게 되고 그것이 상대편도 그렇다면 결국은 전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 관념, 정신 이런 것들이 또 현실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부, 2부, 이제 한반도 관련된 뉴스 5가지, 또 국제 뉴스 5가지를 쭉 짚어봤습니다만, 또 올해가 또 이제 다 지났습니다만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짚어본 뉴스들의 상당 부분이 이런 어떤 정전체제의 문제, 더 나아가서 분단체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해지면서 이런 또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박인규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국내외 이런 어떤 평화 관련된 뉴스들을 쭉 추적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좀 지금 내년에는 좀 한국이 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좀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좀 우리의 나갈 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끝을 한번 짚어주시면서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김종대 편집장이 말씀하셨는데 네. 국제 정치학이 중요해질 것이다. 네.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남한, 네. 한반도가 아니고 남한. 네네. 남한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네. 자기 중심적인. 네. 그래서 그냥 남한에서만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모든 게 다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한국은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특히 북한. 네. 이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활로를 뚫고 나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10년 뒤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네. 자, 북한과의 화해를 비롯해서 미중 간의 갈등에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네. 저는 가장 큰 건 남북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데에 대한 그 어떤 이 철학이랄까 네. 이게 정치들과 같지 않으면 한국의 앞날은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참 우리가 귀담아서 들어야 되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몇 걸음 전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이제 뒷걸음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요. 네. 내년에는 좀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내년에는 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을 좀 즐겁고 또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편집장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 또 뭐 송년 인사. 예, 한마디 올해 해주시죠. 그 9월부터 저희가 시작한 프로입니다만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더욱더 발전하겠다고 약속드리고요. 지금 이제 박인규 이사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해서 시야를 확대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다음 세대입니다. 네. 예, 다음 선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지만은 오늘 이렇게 국내외 뉴스를 본 뜻은 우리가 조금 미래를 한번 보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자는 거고, 저도 이제 2해만 지나면은 50입니다. 만큼 네. 마지막 40대의 마지막 방송을 네. 우리 국민 TV에서 오늘 이 방송으로서 가름했다는 걸 대단히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옥식 대표, 박인구 이사장님 또 많은 청취자들과 함께한 시간 행복하고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진짜 내년은 더욱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들에 대한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더 밝은 모습,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